네,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박영준 교수와 함께하는 반도체 공부, 마음 공부 8강 오늘 종강이네요.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최근 구글에서 사람의 실제 뇌, 세포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사진이 있고요. 다음에 오늘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룰 그림입니다. AI에서 사용하는 신경망 회로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 하나들이 이제 신경세포가 될 텐데 많이 연결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그 연결,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10의 15승 정도가 돼서 실제로 은하계, 갤럭시에 있는 스타, 별의 수보다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뇌가 이렇게 간단한 AI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재미있는 패러독스죠. 이러한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즉 자연에서 배운 거죠. 우리의 머리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데 어떤 툴키트가 있나 AI를 구성하는데 다음에 마음의 본질이 뭔가 카르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게 그리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의 서머리 그리고 시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뇌 신경세포, 브레인 세포로부터 어떻게 배워서 AI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이고요. 그림이고요. 신경세포는 크게 인풋을 받아들여서 그 전 세포에서 나오는 정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다. 뭐 어떤 함수,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죠? 세포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부분, 중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 시냅틱 연결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인풋에서 받아서 요 입구에서 더하는 역할, 더해서 충분하면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엑선 힐러라고 어떤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기 신호로 쭉 이렇게 전달을 해서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그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냅틱 연결.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나 하는 것인데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전 세포에서 전기 신호로 올 거 아니에요? 엑선을 통해서. 그전 세포의 엑선 통해서 이 전기 신호가 오면은 이 세포 바깥에 그 세포에게 칼슘 이온을 이용해서 그 칼슘 이온이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주머니를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주머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으니까 그게 나와서 우리 입력, 나의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안테나, 사실은 단백질이죠. 리셉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붙음으로써 흥분을 시켜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쭉 엑선 힐러까지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세포 내에서의 전기 전달은 우리가 바다에서 왔으니까 바다에서 가장 많은 나트륨, 찝찝한 그 아이온 또 혹은 칼륨 아이온을 포테슘 아이온을 이용해서 전기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 간단하게 AI에서는 지금 현재 이 바이오스는 잊어먹고요.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시냅틱 연결해서 웨이트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중요하면 웨이트를 좀 많이 곱해서 시냅틱 연결해서 다음에 전기 신호로 강하게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시냅틱 연결을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엑선 힐러에서 더해주고요. 수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엑선 힐러에서 인풋이 충분히 크면 내가 아웃풋으로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네거티브 어떤 영향을 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까지 긴 엑선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렇게 우리가 근사 혹은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냅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트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웨이트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이 되고, 다음에 아웃풋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웨이트를 변화시키는 것이 보통 트레이닝 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자, 그러면 AI는 자연에서 배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사람의 두뇌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DNN, Deep Neural Network이다. 깊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봐요. 이 인풋 시그널이 아마도 눈의 망막에서 들어오는 어떤 세포 각각의 픽셀에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경우는 8개를 생각해 봐요.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바로 맨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의 세포 4개로 보내서 연결을 해서 이게 개냐, 사슴이냐, 고양이냐, 호랑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 그렇게 판단을 할 때 이 2개의 세포만으로는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자연에서 스스로 진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뇌를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다. 즉 세포들이 있어서 서로 연결해서 결과를 서로 내보내서 서로 연결해서 내보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 보통 숨겨져 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연은 생존을 위해서 층을 너무 많이 만들지는 않았다. 많으면 정확은 하지만 빠르게 대응해야 되잖아. 이게 사슴이면 가만 도망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린의 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어서 이게 세포가 전달되는데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렇게 많은 레이어. 사람도 눈에서 그 뇌 뒤에 판단하는 세포까지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잖아요. 아마도 뭐 3개 내지 5개 정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딥한 것을 자연에서 배웠다.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 그게 W를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 판단이 틀렸다. 그러면 중간에 배우기, 웨이트를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하는 걸 트레이닝 한다고 해요. 트레이닝은 오래 걸리고요. 왜냐하면 W를 다 이 웨이트를 바꿔줘야 되니까 실행은 빠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연에서 배운 것이 뭔가? 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앞에 있는 세포에서 정보를 또 그 다음 레이어에서 받아서 모든 예를 들어서 이 세포인 경우는 이 모든 그 앞에 있는 세포에서 정보를 다 받잖아요. 여기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모두 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요 다음 그림을 볼게요. 요 세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요. 또 예를 들면 이 세포는 특별한 일을 잘하게 해서 모든 레이어의 세포들이 전부 다 그 앞 레이어로부터 연결하는 걸 받지 않고 요 2개의 특별한 놈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레이어에서의 세포의 수를 줄여주는 또 연결도 조금 줄여주는 그런 거를 자연이 해냈어요. 우리 머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 그림은 우리 눈의 망막 세포를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이에요. 여기서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요 망막 세포로부터 정보가 나올 때 요 세포는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세포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막대의 패턴이 우리 눈에 온다면 그걸 받아서 정보를 잘 보내고 예를 들어서 요 놈은 그 세포는 이러한 막대의 그림에서는 별로 그 아웃풋을 결과를 내보내지 않는 그렇게 특화된 세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예가 좋을지 모르지만 옆으로 사선으로 돼 있다. 뭐 내가 X 글자를 판단하고 싶은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된 곳에서 잘 반응하는 세포는 이 X자를 비교적 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컨볼루션이라고 보통 말해요. 컨볼루션은 원래 수학적인 뜻은 어떤 입력 X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서 특별한 특징을 이렇게 떼서 결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컨볼루션이라고 해요. 수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세포를 많이 사용해서 다 연결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우리 뇌가. 그래서 특화된 세포들로 구성을 해서 세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자연에서 배운 세 번째, 자연에서 배울 게 많죠, 그죠? Recurrent Neural Network. 시간적으로 지금 것의 인풋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전 과거에 했던 내용을 내가 다시 인풋으로 받는다. Recurrent 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과거, 바로 전 내가 판단했던 걸 다시 생각해서 쓰잖아요. 그죠? 특히 말 같은 거,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지금 단어가 바로 전 시간에 그 시점에서 썼던 그런 단어,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리커런트라고 해요.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그 전 그림이에요. 인풋이 X1, X2 두 개가 있네요. 앞에 있는 세포죠. 그죠? 히든 레이어에서 지금 세포가 세 개가 있네. 이걸 H1, H2, H3라고 할게요. H1이 할 일은 내가 그냥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겠지만 X라고 하는 건 X1, X2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W1은 이 앞에 있는 그 웨이트인 요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걸 합해서 H1이 하는 일은 입력을 받아들여서 웨이트를 곱해서 보내줄까 말까 전전 슬라이드의 힐러에서 파이어링을 보내줄까 말까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H1, H2, H3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히든 레이어에서. 이 커런트는 바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그 일을 하지만은 H1이 하나의 예죠. 동시에 그 전 시간에 했던 행동들을 바로 다시 나의 인풋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이어링을 해줄까 말까 결정할 때 현재 인풋의 웨이트를 곱한 거에다가 그 전 시간에 전에 바로 전 시점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받아들인다. 그게 리커런트예요.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배운 여러 가지 뇌브레인에서 배운 힌트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툴키트, 첫 번째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마트릭스 형태의 방정식이다.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 세포수가 많으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들어오는 세포의 정보가 세포가 두 개고 내가 구하고 싶은 히든 레이어의 그 아웃풋이 세 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H1, H2, H3잖아요. 다음에 인풋이 X1, X2니까 그 곱해야 되는 매트릭스 웨이트가 바로 이러한 행렬로 표현이 된다. 마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H1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W11 곱하기 X1 더하기 W12 곱하기 X2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게요. 지금 H1 입장으로 보면 인풋이 X1, X2 두 개 들어오잖아요. 이 웨이트가 W11이 되고 이 웨이트가 W12가 된다는 거죠. 그죠? H2, H3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인퍼런스는 바로 이 복잡한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거죠.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매트릭스 수가 워낙 많으니까 행렬이. 트레이닝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아웃풋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워드로 가면서 결국은 이 그 웨이트를 수정해줘서 정답이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트릭스를 업데이트 바꿔주는 것인데 거기는 실제로 미분도 좀 해서 빠르게 그 아웃풋을 그 웨이트를 좋은 웨이트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계산을 하는데 특화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GPU, NPU, TPU예요. 재밌죠,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매트릭스가 그냥 골치 아픈 행렬로 보이기는 하지만 잘 보면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전 슬라이드에서 세포 이야기할 때 그 웨이트가 뭐예요? 결국은 그 시냅틱 커넥션에서 나의 그 세포의 막에 있는 리셉터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은 DNA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세포, 리셉터의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된 나의 오래된 어떤 경험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이 표현된 것이잖아요. 또한 나의 일생에서 나의 여러 가지 트레이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웨이트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파란색의 매트릭스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정말 재미있고 오묘하게 짝이 없습니다. 재밌죠, 그죠? 네.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곱해서 더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곱셈해서 더해주는 그런 일을 빨리 하지만 그 데이터를 메모리 안으로 넣고 다시 빼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요즘 우리 그 GPU나 NPU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뉴럴 프로세서 유니트 혹은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를 많이 쓰죠. 그게 매트릭스를 구하고 곱셈, 덧셈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구하는 덧셈 하는 것도 AI 프로세서지만 여기 메모리가 있어서 바로 옆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돼서 요즘은 1초에 수 테라빗 이상을 주고받고 한다. 테라가 10의 12승이니까 1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나 하이스피드 기술을 실제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하이스피드는 반드시 전력이 과도하게 들잖아요. 왜냐하면 1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차지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이세돌 다음에 알파고가 해서 뭐 알파고가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세돌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세돌 기사가 사용했던 그 에너지는 결국 브레인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약 25와트, 우리 전등 정도, 약한 전등 정도잖아요. 그러나 이세돌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AI는 170K, 1K면 엄청난 전열기 170개를 가지고 떼는 그런 전력을 사용하고 겨우 이긴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비유죠, 그죠? 자, 두 번째 툴킷. 전 슬라이드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매트릭스를 전부 다 계산해주는 대신에 우리 뇌가 하듯이 원샷에 하드웨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가 뉴로모픽 디바이스예요. 모픽은 뉴로의 형태를 띈다, 또 흉내낸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바둑판 같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메모리 구조예요. 자, 인풋을 x1부터 xn까지 넣어요. 가로줄에 마치 메모리에서는 워드라인이라고 그래요. 워드라인, 주소 같은 거죠. 다음에 워드라인에서 주소를 받아서 요 교차점의 어떤 정보를 아래쪽 줄, 이거 빅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빅라인이 아웃풋, 우리가 세포, 히들레의 세포의 수만큼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우리가 K라고 해요. 그 숫자를 그래서 1부터 K까지 빅라인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고 워드라인, 빅라인 교차점에 내가 웨이트 정보를 연결해둬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해서 쭉 우리가 그 웨이트를 연결하도록 해요. 자,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풋을 x1이 전압이 돼요. 전압. 쭉 전압을 vn까지 가해요. 그게 입력 세포의 어떤 정보가 되겠죠. 그죠? 동시에 원샷에 넣어요. 오케이. 다음에 이 웨이트를 각각의 저항으로 넣어요. 하나 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 R11이 되겠지, 그지?
또 여기서는 R21이 되겠죠. 쭉 해서 모든 바둑판 여기에 그 저항을 연결하는 거죠. 그게 웨이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인풋을 원샷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첫 빗 라인, 히든레이의 첫 세포를 예로 들게요. 그러면 이 저항 때문에 이 빗 라인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아주 간단하게 오음의 법칙에서 좀 복잡한 그림 같이 보이지만 V1 나누기 R11이 되겠죠. 그죠? 그 전류가 빗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지. 그지? 다음에 두 번째는 꼭 마찬가지로 여기에 V2 나누기 R21 쓰지 않을게요. 쭉 내려가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입력의 VN 나누기 RN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전류가 모두 다 여기서 합해져서 우리 뉴런에서 아까 힐럭에서 받아서 그 합해진 정보가 충분하다. 그러면 보내주든지 보내주지 않든지 그렇게 하는 게 파이어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모든 지금은 첫 빗 라인에서 우리가 설명했지만 K까지 동시에 그런 합이 하드웨어적으로 전류 합이죠. 이 일어나게 된다. 놀라운 그 뉴로모픽 디바이스의 권능이죠. 계산을 일일이 하지 않고. 그래서 금방은 그 웨이트를 간단한 저항으로 했지만 엠리스터 같은 거 쓰기도 해요. 엠리스터는 간단한 저항이지만 그 전에 흘렀던 전류를 가지고 저항이 좀 더 줄어든다든지 그런 어떤 그 성능을 가진 재료예요. 따라서 이 재료를 쓰면은 우리 기억 같은 것을 흉내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저항 대신에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웨이트의 어떤 회로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뇌를 흉내낼 수 있는 디바이스, 칩을 만들 수 있다. 아주 굉장히 핫한 그런 분야입니다. 재밌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그 주제죠. AI의 궁극 혹은 사람의 마음, 인간의 차이, AI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웨이트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결정하는 것이 결국 웨이트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다시 반복하는 설명이지만 이 뉴런 셀이 이 인풋에서 받아서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웨이트죠. 그래서 여기서 힐럭에서 더해서 우리가 보내주는지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웨이트를 결정하는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네이처, 원래 셀에서 좋아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웨이트는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요거는 좀 작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원래 DNA에서 받은 그런 것이 있다. 네이처, 자연을 받은 거죠. 그죠? 또한 자라면서 결과는 잘못됐어,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수없이 훈련에 의해서 고치는 게 있죠. 그죠? 웨이트를 바꾸는 것이 있다. 이게 너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습성, 사람의 나이마다 다르잖아. 이걸 카르마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웨이트를 우리가 흉내낸 게 AI인데 이 웨이트를 잘 해서 실수 없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은 AI가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건 우리가 바둑 등에서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과 AI의 구분점 차이가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사람의 눈에 망막세포가 있어요. 망막세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눈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잖아. 그것에 인풋이 들어오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이는 환한 건 보지만 판단은 못해요. 이 밑이 판단하는 거잖아. 최종 아웃풋. 그런데 나이 1 month, 우리 9개월 되면서 점점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뉴런 세포고 연결이 돼서 웨이트를 정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맨 마지막에 결과로서 이건 뭐다. 이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갓 태어나도 환하게 보지만 무엇인지 판단을 못하죠. 그죠? 그렇게 결국 인간이 여러 가지 행동하는 여러 가지 그 틀이 결국은 이런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W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의 다발이 신경 연결의 웨이트다. 앞 슬라이드에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웨이트의 노예같이 생활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그 행동 방식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집착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AI는 어떤 면에서는 주어진 것에 열심히 똑같은 일을 잘하고 판단하는 그런 좋은 말은 아니지만 노예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갓난아기는 웨이트가 없죠. 마음은 웨이트가 마음이라기보다 그 생각의 다발, 그 웨이트가 끊어진 곳이라고 할까, 쉬는 곳이라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그 웨이트의 동작을 쉬게 한다. 그리고 웨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웨이트의 동작 이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AI가 발전하고 더 퀀텀 이런 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잘 쉬지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8강 반도체 공부, 마음 공부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반도체를 통해서 원리, 한국 반도체, 심지어 양자 AI까지 다루었어요. 짧은 시간에 했지만 본질을 다루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좀 재미있게, 펀으로 우리가 공부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많은 그 리스폰스, 그 응답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좀 즐거운 그 반응 중에 하나는 전공을, 특히 퀀텀 하는 학생이 중고생부터도 공부해도 되겠다. 다음에 심지어 전공 대학원생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리스폰스, 우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교수님들도 학생을 가르치는데 또 연구하는데도 좀 좋은 인사이트를 줄 것 같다. 이런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금년은 이걸로 우리가 전공을 하더라고 하고, 아마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지난 10월에 강의했던 우리 고등학교 동기에서 이야기했던 마음 공부에 대한 그 슬라이드 한 15분, 20분쯤 될 거예요. 그걸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재밌으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반도체 공부, 마음 공부 아마 내년 속편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The sequel, 아마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죠. 반도체와 우주, 요새 우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양자컴과 AI, 어떻게 하면 양자컴 우리 공부한 거를 AI에 응용시킬 수 있는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또 반도체와 열, 잡음, 그리고 우주의 기원, 반도체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열 현상들이 우주의 기원과 맞닿아 있죠. 그런 깊이 있는 우리 공부, 반도체와 생명공학,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반도체 비롯의 매력이고, 반도체가 단순히 뭘 트랜지스터를 조금 알고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엄청난 깊이 있는 공부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우주공학에 응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우리 또 만나기를 바라요. 자, 나머지 금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